초하!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는 비트초하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초하! 7월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내일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있고요. 모레는 한국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비트의 움직임 잠깐 짚고 우리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큰 사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4K가 이제 사실 첫 번째 1차 저항선, 지지선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지선이 뚫리는 순간 이제 하방 하락이 시작되고 19.8K 2차 지지선인데 이것마저 뚫리게 된다면 전 저점을 잡으러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은 이제 19.8K를 뚫는지를 봐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좋지 못할 인플레이션 지표, 이미 예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악재이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기관이 움직이느냐, 그걸 지켜보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위아래 하방 하락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9.8K 아래로 떨어지는 과대낙폭이 생기면 그때 이제 이걸 핑계로 기관이 좀 나쁜 악재들을 퍼뜨리면서 들어오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계속 봤다시피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들고만 있는 그런 관망의 지금 장세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어딘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언제 진입을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씀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걸 넘어가려면 21K는 가까이 돼야지 이 추세선을 이제 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 하락 장세가 끝나고 추세선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 하고, 만약에 나는 정말 용자다, 난 저점에서 사고 싶다, 이런 분은 사실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19.8K를 내려가는 그 시점에 정말 그 저점 가까이, 전저점 가까이 내려가는 그 순간에 구매하시기, 이거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나리오는 두 개지만 중기적 관점으로는 9월까지는 상승의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24K를 넘는 상승을 한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기관이 가지고 있다, 이 점 아시면 좋겠고요.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던 고래들이 이런 저점에서 매집했던 그런 코인들이 무엇인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건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세, 사실 이렇게 떨어질 장세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지금 트위터가 11% 넘게 폭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시죠?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 좀 얄밉네요. 자, 일론 머스크 형님이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트위터 산다고 했다가 인수 계약 파기하면서 지금 소송 건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 사실 그건 이들의 싸움이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테슬라 주가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가 좀 위태위태했습니다. 662엔의 그런 1차 저항선이었는데 여기를 딱 맞고 내려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테슬라에서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말한 가능성 충분히 높고요. 만약에 660선을 뚫고 내려간다 하면 이건 500선대까지 여기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론 머스크는 어쩔 수 없이 좀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그 매물대가 사실 크지도 않고요. 결국엔 660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빅테크 전체에 이제 좀 빨간불을 그래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코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불장이네요. 나쁜 의미의 불장. 자, 어쨌든 그래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6%를 넘는 그런 하락폭을 이제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 그리고 테슬라가 우리 거나 잘할게
하면서 방어를 좀 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트위터가 좀 상태도 안 좋고 테슬라도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S&P 500, 그 QQQ 같은 이제 ETF 상품들한테도 좀 나쁜 영향을 끼쳤고 전체적으로 나스닥에 좀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의 그 금리 인상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망의 장세가 있어서 이렇게 좀 뉴스들에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갔다고 해요. 이게 계속 한 10개월 전부터 정말 지겨워 죽겠죠. 뭐 잠근다 했다가 연다고 했다가 계속 그랬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 중단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오늘 이런 게 날라왔어요. 진짜 그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의 그런 킬로와트가 0을 찍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제 진짜로 가스관 공급을 이제 잘랐다는 거죠. 저희 같이 사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노드스트림 1 파이프라인 가스의 물리적 흐름이 7월 11일에 0kW로 떨어졌다. 그냥 그 말은 이제 진짜로 가스 공급을 잠깐 끊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얘네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우리 잠깐 러시아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지도를 좀 볼게요. 이미 키예프 여기 말고 이쪽에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여기 동부 쪽을 이미 먹었어요. 근데 그때 딱 전쟁을 중단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이상 가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끼쳐지는 그런 곳까지 가거든요. 근데 동부만 이제 목적이었을 거란 말이 얘네의 목적은 원래 그랬어. 근데 지금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좀 물자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러시아의 제재를 좀 강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세가 사실 좋진 않아요. 근데 얘네도 사실 이제 피해를 더 이상 이제 밀고 들어가게 되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보시면 러시아가 막 무슨 전투기 뭐 몇 대를 준비해놨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막 그렇게 길게 끌고 나가면 사실 안 됩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많이 또 받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재를 또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사실 7월 1일까지는 러시아가 충분히 이제 정말 뭐 경상수지도 1등을 찍었고 지금 그래서 그런 러시아 증시도 사실 정말 좋았습니다. 같이 보시면 알 거예요. 러시아 증시도 사실 보시면은 지금 전쟁하기 전까지 계속 내려가다가 전쟁을 한 뒤로는 계속 높아졌었죠. 그러다 최근에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재들 뭐 여러 가지 좀 원인들로 인해서인데 이게 사실 러시아도 이제 좀 슬슬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좀 슬슬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러시아도.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요. 스리랑카 국가부도 이야기예요. 스리랑카 국가부도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좀 경제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가 났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도대체 암호화폐 우리 시장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리랑카가 지금 대통령 사임을 또 이제 계속 요구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뭐 하야 요구하고 있고 시위대가 지금 여기 관저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진들 나왔어요. 우선 IMF 때도 사실 인도가 디폴트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연장선이다. 이것도 그때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좀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스리랑카 국가부도 왜 났을까요? 잠깐 멈추고 말씀을 좀 해보실까요? 중국 돈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국가부도 중국 돈 때문이에요. 달러 채권 이자가 1천억 원 있었어요. 근데 이미 만기가 5월이었습니다. 5월 1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달러가 정말 0이에요. 0. 뭐 600억 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담보로 알고 있어요. 그런 중국과의 그런 거래에서 담보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졌을까 하면 얘네가 대외 부채가 66조 원? 대부분이 중국에서 빌린 거.
왜 이렇게 많이 빌렸어?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커졌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랬냐 하면 얘네가 1대1로를 했어요, 중국이.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철도, 고속철도, 뭐 해운 이런 걸 연결을 하겠다. 그래서 얘 실크로드 뭐 세계 경제 중심이 되겠다 뭐 이런 그런 건데, 자 이제 중국 지도를 좀 볼게요. 중국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중국이 잘 사는 동네가 다 어디 있냐면 여기 광저우 옆에 선전이라는 그 도시가 있고, 이게 여기가 제일 잘 삽니다. 두 번째는 상해, 그 다음이 북경이에요. 이렇게 세 곳이 잘 사는데 이 세 곳이 다 동부 쪽에 이제 치우쳐서 발전을 한 이유가 여기 이게 바다가 사실 중국 쪽에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하는 것들 좀 항구 쪽에 좀 모여서 어쩌다 보니까 좀 발전을 시켰던 게 이렇게 세 곳이고요. 이제 이걸로 안 되겠죠. 우리 2018년에 중국이 미국의 GDP를 한 7, 80% 따라갔었어요. 그쵸? 그때 이제 중국께서 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기축통화가 미국 꼭 달러여야만 하냐. 그래서 우리 상해에 좀 달러 말고 위안화로 우리 좀 거래를 해보자. 우리 원유를 좀 거래를 하자. 이랬었는데 그때 우리 트럼프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그래서 얘네가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실크로드를 한번 해볼까. 1대1로를 해서 우리 중간도 이제 뭔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하나 거점 만들어서 우리 이쪽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실크로드를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이쪽으로 우리 돌아서 왔는데 거길 또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이제 너네 뭐 하지마 이래가지고 얘네가 얘네 이제 중국이 좀 미국을 좀 제껴보려고 했었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점 찍었던 도시가 우한이에요. 그 다음에 청투, 충치, 시안 이렇게 삼각형 서부개발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요렇게 가자 이런 의미였는데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대1로로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가 스리랑카하고 사실 40개국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무튼 이제 중국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국이 사실 1대1로를 해서 스리랑카에 돈을 이제 빌려주고 철도, 뭐 해운 이런 것들을 좀 항만 건설을 좀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는 원래는 뭐로 돈을 벌어요, 보통? 스리랑카 뭐 유명한 거 있나요? 차?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렇지만 스리랑카는 원래 같았으면은 관광으로 벌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돈을 빌려서 지었던 뭐 그런 항만들 이런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중국한테 쓰라고 또 막 해야 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저기도 문제죠. 파키스탄도 문제입니다. 파키스탄에 과다르항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중국이 돈을 빌려줘서 이제 좀 지은 건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과다르항을 중국이 뭐 40년 이상 또 얘네가 못 갚기 때문에 쓰게 됐다고 합니다. 계속 웃기죠. 또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거는 이제 바로 라오스 철도입니다. 우리 쿤밍에서부터 라오스 철도를 또 연결했는데 우리 지도 다시 볼게요. 쿤밍은 이쪽에 있는 도시인데 결국엔 얘네가 원했던 건 이렇게 다 연결해서 라오스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실크로드, 이런 사실 얘네 좋으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라오스 어떻게 됐습니까? 철도, 국가, 자산, 에너지원 다 싸그리 그냥 가져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게 저개발 국가들이 이제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 잘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보통 다른 이제 은행이나 이런 국제은행들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원래 국제은행이 빌려주는 돈이 1%라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얼마로 빌려줬냐? 4%에서 9%. 그냥 이거는 실크로드를 빌미한 고리대금업이 아니냐, 뭐 사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만 지금 대두가 됐지만 41개국 저소득 저개발 국가 그런 국가들한테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결국 연쇄부도가 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달러 너무 올랐죠. 그래서 자국의 화폐가 쓰레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스리랑카의 이런
인플레이션율 보세요. 지금 54.6%. 지금 이거 말이 됩니까? 29.8에서 39.1, 그 다음에 53.6%가 됐습니다. 굉장히 문제죠. 이런 상태에서 다음 예상 수치는 또 54.6%예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들,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이 다 해먹는 장인데, 이런 자그마한 좀 저개발 국가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다면 이제 타격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타격이 있겠죠. 근데 중국 쪽도 사실 지금 미국보다 중국이 달러화보다 위안화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어요. 근데 또 중국 쪽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담보로 삼아서 뭐 빌려주고 막 했었는데, 근데 얘네 역시 러시아 리스크로 지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달러가 좀 더 강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얘네 둘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데 새우등이 터지군다. 근데 우리 한번 이런 거 경험했어요. 알살바도르도 사실 이런 국가 중 하나였는데, 얘네가 그래서 좀 원했던 것이 코인이었죠. 비트코인이라도 좀 해보자. 우리 자국 화폐는 이미 쓰레기다. 남미도 지금 상황이 그렇죠. 남미도 안 좋죠. 우리 그제 영상에 나왔던 남미의 유명한 국가들 역시도 안 좋고, 게다가 지금 봤던 좀 저개발 국가, 특히 중국과 관련된 41개국 중 10%만 돼도 몇 개입니까? 사실 다 어려운 국가들한테 빌려주면서 항만이든 뭐든 다 이제 좀 빌려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국가들,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글로벌 경제 침체가 아니냐. 똥을 싼 놈은 따로 있는데 피해는 얘네가 받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코인 시장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제 많은 돈이 좀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알살바도르처럼 좀 들어오거나, 우리 이미 자국 화폐가 쓰레기니까 코인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너무 어려워서 좀 전체적으로 같이 침체의 장으로 끌고 가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격변하는 장을 만들 것이고 지켜봐야 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이 있거나 좋아지면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좀 전체적인 장이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움직임 잘 보시고 매입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 그 슈퍼문이 뜬대요. 이런 와중에 가장 이제 급변하는 날 슈퍼문이 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조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참아주셨어요. 내일 아무래도 상하방에 그런 움직임이 잘 나올 거예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일 제대로 다시 얘기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초아였습니다.